서머님께서 아까는 원따봉 800이면 간다며. 아니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 900에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될 때도 있고, 아니 비행기도 연착되고 그러는데 가면 될 거 아니야. 인간들이 아주 그냥 많이 컸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칠판 안 가면 그냥 난리나.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칠판으로 보내려고. 노사장 잘생긴 건 항상 같음이다 라고 했고, 노사장의 눈을 바라봐. 안돼. 저의 눈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좀 징그럽네 내가. 다음부터 화면으로 가까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이 칠판 강의 1타의 주제는 실벤 마스터님이라고 로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 팩트 폭격의 글을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오늘 실벤 마스터 분이 팩트 폭격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거를 써놨어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차세대 자동차 시장,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 지금의 생산 방식은 의미가 없나?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왜 하나 했는데, 이 자동차 산업 개발이라든가 제조사들의 미래 산업 동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 어떤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IT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요로 인해서 이 패러다임이나 사용자의 범위나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적용이 되게 빨라요. 근데 자동차 시장에서는 기존에 나가 있던 차들의 운용 방식은 이 핸드폰처럼 기계만을 바꾸거나 통신사에서 망을 바꿔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물류랑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교체 주기가 2, 3년 만에 될 리도 만무하고,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차세대 시장에서 하드웨어보다 중요해진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게 되면 그 중심에 뭐가 가야 되냐면 AI가 가야 돼.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이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왜 자동차에서, 우리 반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탔어. 그죠? 내가 탔어 차에. 그리고 여기서 사고가 났다 쳐봐. 빵! 사고가 났어. 자, 근데 내 차가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쳐봐요. 자, 사고가 빵 나서 인사사고도 나고 대물사고도 되게 크게 났어. 자, 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 사고의 책임을 가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운전자 잘못이다. 근데 운전자가 나 운전 안 했는데? 나 현대자동차가 만든 자율주행으로 AI한테 운전을 맡겼어. 그럼 두 번째, AI는 누가 넣었어? 제조사가 넣었잖아. 자, 세 번째, 보험사. 자, 지금은 우리는 사고가 나면 AI하고 제조사의 잘못은 없어요. 그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보험료를 냈고, 낸 보험료가 축적된 것으로 해서 10,000명이 얼마씩 낸 걸로 일부를 엠빵을 해갖고 사고 처리를 해주면 돼. 자, 근데 AI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억울하잖아. 내가 운전한 게 아닌데. 내가 운전해서 나의 과실이 아닌데 왜 내가 보험료가 상승해야 되고 왜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게 하려면 AI에 대한 존속의 문제, AI를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법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이게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왜? AI한테 주권을 주게 되면은 AI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AI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고속도로 막 추월하고 가다가 자기가 사고 내잖아. 그랬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지금의 하드웨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조사의 최우선 과제는 소프트웨어는 별도 회사가 하는 거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프레임과 주변 구성품의 소재 공학의 모듈화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현재 많은 제조사들이 자동차의 프레임을 만들면서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휠하우스 부분, 그 다음에 서스펜션 부분,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에 관련된 연결된 부분하고 디서스펜션, 펜다 쪽에 카본이 들어가요. 카본이 그동안은 성형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산 비용이 코스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획기적인 공법들이 나오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생산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가볍고 연성도 있으면서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 골격 부위에 카본을 얼마만큼 적용을 시키냐와 지금 만드는 모듈화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넘나드는 모듈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제조사는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연기관이 앞으로도 쭉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이 종말이다, 전기차가 대세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잡지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심도 깊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약 2040년도에 최대치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을 때 약 38%에서 36% 정도를 봐요. 이게 최대치예요. 최대치.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도 최대치로 전기차가 보급돼 봤자 40%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 뒤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연기관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연기관이 지금 당장 없어진다라고 하면 제조사는 내연기관하고 연동하는 프레임을 개발을 안 하죠. 모든 제조사는 지금 내연기관과 같이 쓸 수 있는 혼용 프레임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기차를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문화와 생활권도 아니고 전기차가 주는 불편함도 아직은 많단 말이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 후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뀐다. 내연기관 사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전기차 충전 요금이 뭐 2배인가 2.5배 오른다 그러죠. 내달부터 한다라고 그랬나? 그래서 지금 기사에도 보면 전기차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과연 전략이 되는 게 맞는가라는 기사들이 어제 그제 꽤 많이 나왔어요. 전기차가 대박이다, 무조건 전기차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전기차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 시장이 소유의 개념에서, 여기서 소유는 걸그룹이 아니에요.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 여기서 또 공유는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그 멋있는 남자 배우가 아니에요. 자동차 시장이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방식이 바뀌나요? 이 질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좋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고든 머레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 10년 전에 이미 논문 비슷하게 논문 빌라게 이렇게 학회 같은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제조사들의 주요 고객은 개개인의 소비자가 아니다. 제조사들의 고객은 소비자가 아닌 렌트카 회사나 아니면 대기업의 뭐 타다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카카오톡의 지금 택시 개념 그런 것처럼 그런 회사가 자동차의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왜냐? 앞으로 미래에는 사람들이 차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차를 사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미래에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재산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통념과 돈에 대한 값어치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약 3천만 또는 2,500만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 가치를 누가 어떻게 제로로 만들어 주느냐죠. 그게 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절대 공유의 개념으로는 바로 못 가요. 대신에 소카라든가 뭐 미국의
우버 택시 뭐 이런 것들처럼 영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차들 또는 우리가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잠깐 차를 빌려 탈 수 있는 문화는 좀 더 확산이 되겠지만 개인이 재산의 값어치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차량에 대해서는 그 패러다임을 단기간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가 차를 팔 때 이 공유의 개념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의 주 고객층으로 차를 팔 때까지는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10년, 15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도 실현이 되지 않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15년, 20년 더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의 생산 방식이 바뀌나요? 아니죠. 아직도 모든 제조사는 주요 고객층이 개개인의 소비자입니다. 그게 바뀌는 시점은 기업이 먼저 알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요거 3번 질문 답했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질문이 나왔습니다. 1번 도요타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자, 라이센스가 2018년 말 라이센스가 풀렸죠. 보통 이런 기술 라이센스가 20년 가거든요. 얘네가 1990년대 중후반에 라이센스를 등록을 했으니까. 자, 그게 풀렸는데 왜 현대자동차는 직병렬 시스템을 쓰지 않고 직렬 시스템을 고수하나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별표 3개 줘도 돼요. 이건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이고 왜 현대자동차가 저걸 쓰지 않았나 그러는데 직병렬 하이브리드. 나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윤석노가 맨날 나한테 프리우스에 미션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난 진짜 기가 차고 진짜 얼탱이가 없는 건데 감히 네 주제에 나한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나 기가 차고 말해. 성노야 지금부터 잘 들어. 직병렬 시스템이 뭐고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영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D만 쓰도록 할게요. 철자는 중요하지 않아.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약자예요. 자,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있고요. 플러스 여기에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붙어요. 여기에는 유선 기어를 2개 또는 3개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큰 모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력이 바퀴로 나가죠. 이게 이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인데 뭐냐면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 들어있는 모터하고 그 다음에 기어를 유선 기어로 변환해줘 가지고 기어비가 나가는데 얘네들은 요 모터의 사용 빈도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모터가 크기 때문에 회생 제동을 할 때도 그 모터가 역으로 발전을 할 때 그때 윤석노는 뭐 모터가 거꾸로 돌아가고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전기의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기의 모터가 돌 때 안에 코일이 있죠. 구리선을 막 감아 놓은 코일이 있고 모터의 내벽에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 쪽에 전기를 주면 전기의 음극과 양극 때문에 안에 있는 코일이 돌아요. 그럼 모터가 힘을 내는 거고요. 반대로 모터가 어떤 자연적인 구동력에 의해서 돌고 이 외부의 브러쉬 쪽에 전기가 가지 않으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돼서 전기가 충전되는 거예요. 윤석노는 그걸 가지고 예전에 모터가 이렇게 돌면 차가 가고 모터가 거꾸로 돌면 충전이 된대요. 아주 잘못된 상식이죠. 전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큰 모터는 주행을 할 때 전기로만 갈 수 있는 모터의 범위가 되게 커요. 모터가 크기 때문에. 반대로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걸 때나 뭐 할 때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했을 때는 모터를 통해서 역으로 얻어지는 충전에 대한 전기도 세요. 그래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내 주행이 많을 때는 굉장히 득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모터가 크기 때문에 전기의 소모도 많아서 장거리를 계속 달리게 되면 얘는 오히려 엔진이 이제 자주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현대자동차나 다른 회사가 쓰는 병렬 시스템들은 과거에는 얘네들보다 늦게 개발을 했고 직병렬을 혼용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 병렬 시스템도 엔진과 그 다음에 미션의
중간에 모터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터가 얘네들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이 모터는 회전하는 구간에서 미션을 통해서 구동력에 기어비를 변환시키고 동력적으로 동력적으로 힘이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바퀴에 가는 힘이 모터가 조금만 돌아도 미션의 기어비를 활용해서 바퀴를 잘 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장거리를 달릴 때,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장거리를 다닐 때 엔진이 아주 살살 도는 거죠. 엔진의 연료량을 미세하게 주면서 모터가 같이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면서 미션을 타고 기어 변환을 통해서 바퀴에다 힘을 주게 되면 낮은 힘으로 낮은 연료 소모를 하면서도 꽤 괜찮은 탄력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에 들어가던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번갈아 가면서 살아나고 붙고 뜯고 어떻게 접점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부드럽게 떼주냐에 대한 세팅값, 주행 데이터 값이 처음에는 되게 별 볼 일 없었는데 모든 병렬식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직병력을 쓰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렬식 시스템을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탈 때 직병렬을 쓰는 회사들에 비해서 처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렬식 시스템을 쓰는 하이브리드가 직병렬을 쓰는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나 주행 느낌이 뒤처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 왜 직병렬 하이브리드의 라이센스가 끝났는데 왜 안 쓰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새로이 세팅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냥 병렬 시스템을 잘 세팅하면, 그리고 달리는 구간에서는 병렬이 무조건 직병렬보다 좋거든. 작은 모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쪽에 빠져있는 알터네이터가 순행식으로 냉각의 효율성의 증대를 받으면서 걔가 또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때는 무조건 병렬 시스템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어차피 전기차나 어차피 수소차로 갈 거잖아. 근데 뭐하러 여기다 돈을 또 퍼붓냐 이거지. 안 붙는다라는 거죠. 이미 세팅값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치고 나가겠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빛을 주는 게 감속기. 모터에,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노 사장이 그랬잖아요. 전기차가 더 빠르게 가려면 미션을 달아야 된다. 감속기 그 미션을 잘 달아야 된다. 타이칸이 2단 변속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테슬라 S도 마찬가지고 2단 감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토크가 줄어지는 부분에서 감속기 모터 기어비가 변환이 되면서 쫙 더 빨리 치고 나가게 해주는 건데, 나중에 최종 종착지는 어디야? 내 바퀴에, 내가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2인 1 모터. 바퀴 안에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쪽에 동력원이 아예 필요 없는 거야. 바퀴 안에 2인 1 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바퀴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의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모터가 따로 있고 뭐하고 하는데 발전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죠. 근데 주변에 인프라가 따라가질 못하고 아직까지는 배터리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배터리에 대한 단가 하락과 주변 인프라 구성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회 제반 시설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기차가 빨리 된다 어쩌다, 기술적으로는 빠른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약 20년 정도는 내연기관을 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탄소 배출량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장 자동차를 삼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고 제조사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탄소 배출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조사에서 3,000대를 팔 때 다 더해서 N빵 3,000을 해갖고 평균 한 대의 탄소 배출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조사는 전기차를 손해보고라도 200대, 500대를 여기다 섞어서 팔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각 한 대당의 탄소 배출량에는 큰 문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연기관을 사는 소비자들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최소 10년, 15년은 문제 없으니까 지금 차를 선택할 때,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전기차 사라, 그거는 뭐 바람잡이라고 그래. 바람잡이 그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차 사면 돼요. 남의 그런 거에 휩쓸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제자리로 가겠습니다.